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테이퍼링을 계기로 한미 정시가 양극화되었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3프로TV에 출연한 KBS 기자 같은데요. 경제부 기자 같아요. 지금도 본인도 KBS 방송 몇 개 채널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봤더니만 한미 정시 양극화 현상을 테이퍼링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테이퍼링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M2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월 1200억에서 150억 줄여도 계속해서 1050억이 또 증가하고, 거기서 또 900억 증가하고, 또 750억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통화를 늘리는데 왜 미국은 그럼 규모를 줄인다고 그러면 주가가 빠지느냐? 그러면 미국은 안 빠지잖아요. 규모 줄여도.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미국이 통화를 늘리는 것을 금액을 줄인다고 한국이 왜 영향을 받아야 되나요? 그게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총통화를 제가 한번 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총통화를 가지고 경제활동 하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누군가는 빌린 돈이에요. 여러분은 그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예금 계좌에 있는 그 돈은 누군가가 빌린 돈이 95%예요.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는 그 5%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미국도 그거는 비슷할 거예요. 일본만 좀 예외인데 유럽도 비슷할 거고.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테이퍼링을 해도 또 통통하는 증가할 거예요. 일본은 좀 그것이 예외입니다. 돈을 빌려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통화량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대출금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할부로 무엇을 사고 그런 거 많잖아요.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니까 그런 형식으로 자동차도 구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카드 결제를 하면서도 할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총통화는 증가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 경제 활동의 일상이고, 그러면 화폐에 관한 얘기를 하면 테이퍼링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경제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총 통화만 증가하든 하면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든 정부가 만들어내든 가게가 만들어내든 기업이 만들어내든 우리가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또 하나는, 테이퍼링 이전에 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양극화되었냐? 4월부터 양극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은 그때도 우리 원하는 총통화는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 연말은 3,200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천억 반올림 해가지고 3,200조 원인데 올 4월 말까지 통계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3,340조니까 약 한 140조 원 정도 증가했어요. 총통화가 한국이. 그러면 결국은 테이퍼링과 관계없이 지금도 우리나라 총통화는 증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과거에 빌린 돈인데 지금 3년 이하의 예금을 총통화에 수치에 넣으니까, 그러면 만기가 다 되어 오면서 또 총통에 들어오는 통화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계속해서 또 부채를 만들어내니까 지금 한국도 부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통화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데 그게 미국의 영향을 왜 받아야 돼?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요. 예? 통화량이. 그러면 미국의 통화량을 줄였으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미국도 총통화는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테이퍼링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우선 모르겠고, 자, 또 하나는 테이퍼링 이전에 왜 그러면
우리 양극화가 되었냐 4월부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4월부터 국채금리가 그 빠른 속도로 증가했어요. 4월 이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낮았어요. 미국보다. 그것이 이제 비정상이지요, 사실은. 그 금리라는 것이 부채 상환 능력을 얘기하는데 국채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그럼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부채 상환 능력이 있을까요? 기축통화 국가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채 금리가 그동안에 낮았던 거예요. 최근 한 5년 정도에.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보면 국채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예? 고평가되어 있네요.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수정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금리가 4월을 계기로 이제 역전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통화량은 우리가 더 많이 증가하는데 미국보다 총 통화는요. 그거는 이제 환율 문제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왜 국채를 팝니까? 금리는 연 1.9%도 안 되고 그때만 해도 1.4%였어요. 국채 금리가. 그런데 환율은 3% 올라 버리면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국채조차도. 그래서 이제 우리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올라 버린 거죠. 근데 그걸 또 KBS에서는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왜 오르는지 모르겠대요. 우리나라 국채금리 급등 현상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미국도 부채가 증가하고 한국도 부채가 증가하는데 왜 우리만 급등하느냐. 4월 이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나중에 끝에 환율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와의 관계를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엉뚱한 데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답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이전에 환율은 왜 그러면 상승했냐?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주식을 매도하느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거는 제가 뭐 3월부터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중국이라고요. 중국이 4월부터 지준율 인하로 하니까 안 좋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이제 어둡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패널 수준 하면 경제 신문 기자들 하면 그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들 하면 화폐 제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율은 왜 상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우리 한국 주식만 유동 매도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 주식 다 매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걸 고사성어로는 연목구어로 합니다. 물고기를 나무에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데서 잡아요. 테이퍼링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는데 테이퍼링에서 주가 양극화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 거기 연목구어라. 사자성어로 얘기하면요. 예? 나무에서 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식을 하면 양극화 원인은 뭐냐? 이유는 뭐 20가지도 넘어요. 10가지는 미국에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한 10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재정정책도 3월부터 예고는 돼 있었잖아요. 근래 1400조 원 정도. 우리나라로 돈으로 환산한 돈이니까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한 1.2조 달러 정도 되겠네요. 이걸 5년간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재정정책이 통화정책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직접 GDP를 창출해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이걸 가지고 그 돈이 증가해도 주식 투자해버리고 손실 본 사람 많잖아요. 그럼 소비도 잘 안 일어나요. 양적 완화 정책을 해도. 그러니까 성장률이 받쳐주지 못해요. 근데 재정정책은
바로 GDP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수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정책 내용이 반도체 분야, 도로 분야, 철도 분야, 전기차, 자동차 그 인프라 구축, 그죠? 이쪽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GDP로 연결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화 성수도 있지만은 재정 성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재정학이 경제학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10배 정도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출신 그 경제학과들이, 경제학 전공자들이 재정학 시험 치면 과락이 많이 나와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경제부처의 재정학 시험을 치는데 과락이 연결 정도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실력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 재정성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통화성수 못지않게 또 직접 GDP 창출에 기여해요. 통화성수는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져도 주식시장에 가고 채권시장에 가고 이러면 돈이 그 GDP에 바로 연결 안 돼요. 근데 재정정책은 그 바로 GDP로 연결되고 재정성수도 마찬가지 GDP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3년 있으면 한 바퀴 돌아 100% 정도 나와요. 그 미국의 통계를 보면. 그러면 이제 뭐 미국 GDP가 1조 2천억 플러스 또 물론 그 중에 세금으로 받아 들어가는 게 있겠죠. 조세 징수 형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에서 5년이 있으면 그 한 배 정도 세금 다 거두고 또 그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재정 성수로 인한 미국 증시 효과도 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재정학을 대부분 공부도 못하고, 그러고 40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화이자 코로나 치료약 개발로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니까 리오퍼닝 주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산업주라. 저희들이 얘기하는 산업주가 이제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상장기 영업 실적이 양호한 이유 등 이것도 뭐 10가지 이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이유예요. 근데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교수가 재정학을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재정학이 어렵다 보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 미국 경제 내년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 미국 증시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폭락이 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주가 폭락이에요. 그분 얘기는. 언젠가 한 번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언젠가는 한 번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내년 그 미국은 세계 경제와 디커플링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총통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화폐의 문제라고 접근해서는 될 성질이 아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화폐 문제가 아니고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것도 화폐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다들 화폐 문제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시장금리는 한참 놓는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를 보는 그 시각이 틀려져 버리는 거죠. 또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주가 내리다고 또 얘기할 거라고 누군가는요. 뭐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얘기하는 사람 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시장금리가 한참 넘는데 기준금리 조금 올린다고 왜 영향받아요? 기업 이익만 증가하면 되는 건데 기업은 시장금리로 영업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앞으로 또 화폐를 가지고 또 조정받을 거라 하는데 총통화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계속 증가해요. 더군다나 그 코로나 치료약 개발로 경제활동 정상화되면 총통화는 그 내년까지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데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실력은 안 되고 그 대학에서 암기한 거 이해도 하도 못하고 암기한 지식을 가지고 그 얘기하는 사람 얘기들은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